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지난 113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는 다음 중 회계의 기본 가정과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우리 회계 기본 가정 뭐뭐 있었죠? 우리 계속 기업의 가정, 그 다음에 기업 실체의 가정,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죠, 그렇죠? 네, 세 가지로 나누어졌고 계속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는 영원히 존재한다. 기업 실체의 공주는 우리 회사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기간별 보고는 매 회기마다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1번. 자, 기업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네.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다. 기업은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현금이 유입, 유출될 때로 본다. 이건 뭐 기본 가정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뭐예요? 뭐라고 봐야 되죠? 우리 현금주의냐 발생주의냐. 지금은 현금주의에 대한 설명이고 현금주의, 현금이 들어오고 나왔을 때. 그런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은 현금주의가 아니라 뭘로 처리한다? 발생주의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가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일단 정답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 단위별로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음 중 상품의 매출 원가 계산 시 총 매입액에서 차감해야 할 항목은 총 매입액에서 마이너스 해야 되는 것은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건물 취득 시에 발생한 금액들이 다음과 같을 때 건물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3번 문제는 취득 원가를 물어봤고요. 취득 원가는 말 그대로 구입 시 모든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건물의 매입 금액, 그 다음에 취득세, 자본화 대상 차입 원가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이자 비용인데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무조건 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리비 및 일반 간접 원가는 취득한 이후의 지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금액, 차입원가, 그 다음에 취득세까지 세 가지를 더해주시면 23억 5천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볼게요. 그래서 취득원가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원가에 포함해야 하지만 일단 우리가 추가적으로 외우셔야 될 게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강제매입 국공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강제매입 국공채는 매입가액 모두가 아니라 강제매입 국공채는 차액만큼을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한다. 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설치비, 시운전비 이런 것들이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무형자산에 일단 첫 번째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네, 일단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무형자산이 되기 위한 특징이다. 네, 그래서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한다. 이렇게 무형자산의 특징 외워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는데 감가상각은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액법, 정률법, 뭐 연수합계법, 이중체감법 이렇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뭐 생산량비례법 뭐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되 만약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무조건 무슨 법으로 해라? 정액법으로 해라.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정액법으로 하게 되면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취득원가는 유상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원가는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내용연수는 관련 법령을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 되겠고,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서는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칙이다라고 하는 개념. 요만큼만 암기하시면 무형자산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론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풀어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형자산 실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무형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무형자산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다른 자산과의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거나 계약상 또는 법정 권리로부터 발생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원칙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 다음 중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회계 1급 정도면 당연히 재무제표의 종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쵸? 여기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석 이렇게 5가지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그냥 공짜 1번이었습니다. 시산표는 재무제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결산 마감하기 전에 집계를 해주는 집계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거, 그 다음에 자본에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흐름, 자본변동표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과목이나 금액에 기호를 붙여 해당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나타내는 별지를 우리가 주석이다 라고 얘기하죠. 보충 설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은 다음 중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그냥 공짜 정답 2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외상매입금 유동성 장기부채는 원래 장기부채였는데 유동성이 생겼으니까 유동부채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동부채 3가지 사, 장, 퇴 이렇게 간단하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7번. 다음의 자본 항목 중 포괄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자, 문제 7번은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순서대로 써볼게요. 자, 매출에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겠죠, 그렇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주시고 나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영업이익, 뭐 영업손익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여기에 플러스 영업외 수익 마이너스 영업외 비용을 빼주시고 나면 이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 법인세가 나오고 나면 여기까지를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다, 당기순손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포괄손익계산서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돼요. 뭐를? 기타 포괄손익 누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고 나면 얘를 우리는 총 포괄손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포괄손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괄손익 계산서의 가장 마지막에 여기 있는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 항목에 해당하죠. 그렇죠? 자본 항목인데 이 자본 항목을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넣음으로써, 왜냐면 얘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니까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했다 일단은. 그래서 걔까지 계산을 하고 나면 우리는 총 포괄 손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 손익 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이 우리 총 포괄 손익에 포함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적당한 것은 그랬는데, 문제 8번 이렇게 풀지 말고 우리 지금 여기 손익계산서를 썼으니까 여기다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매출액이 29만 원이 나와 있어요. 29만 원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기초상품 재고액에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시면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초에 매입 더해서 기말 11만 원 빼주시고 나면 45만 9천 원에 45만 9천 원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이 마이너스 얼마 나와요? 16만 9천 원이 나오나요? 마이너스 16만 9천 원만큼이 우리가 매출 총 손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다시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19만 1천 원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 총 이익은 둘을 더해야 마이너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6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기순 손실,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당기순 손실은 36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구조만 알고 계시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가에서 제가 너무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그래서 우리는 변동비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고정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단위당 원가는,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고,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정원가는 조합도에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변함이 없어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총원가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변동원가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고 총원가는 증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네,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보조부문비 배분법에는 세 가지 뭐 있어요. 우리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관계를 완전 무시한다. 단계 배분법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되고요. 상호 배분법은 완전 고려한 방식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번 문제도 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상호 배분법은 완전히 반영하는 방식이다. 단계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법은 직접 배분법. 일부만 고려하는 방법은 단계 배분법.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직접 배분법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법이고,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 직접 배분법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 부문의 총원가는 무조건 제조 부문으로 다 대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은요.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려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우리 어떻게 구해야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무비, 제조 간접비. 네,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재료비는 T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재고에 3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재료비가 45만 원. 그리고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130만 원이래요. 그러면 재료비는 115만 원이 나오나요? 그렇죠? 네, 재료비는 115만 원이 나오겠어요. 115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를 계산을 하셔야지 되는데, 노무비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노무비를 계산하는 방법, 노무비를 비롯한 노무비뿐만 아니라 경비들도 우리가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는 수업 시간에 했냐? 전선, 전미, 당미, 당선, 지급, 소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비액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고요. 숫자는 그냥 그대로 갖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월 선급이고요. 전월 미지급, 당월 미지급, 당월 선급, 당월 지급액.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월 임금 미지급액이 15만 원이 나와 있고요. 15만 원. 그 다음에 당월 임금 미지급액이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기 임금 지급액은 3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달 소비액은 45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에 우리는 제조간접비가 70만 원이 들어갔죠. 그렇죠? 70만 원. 그럼 재료비는 115만 원, 노무비는 45만 원, 그리고 70만 원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니까 얼마 나와요? 230만 원이 나오나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전선전미, 당미, 당선, 지급소비 이것은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네,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손 중 정상 공손은 제품 원가에 포함한다. 항상 회계는 정상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정품 원가를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네,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에 투입된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제조원가 중 제조간접 원가는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율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건 실제 소비액, 예정 소비액, 제조간접비의 분류는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사업자죠.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만 발급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발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고,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 과세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간이과세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고 8천만 원 미만인 자는 교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8천만 원에서 간이과세자는 1억 400만 원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억 400만 원 이하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겠고, 그 중에서 4,8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멸시효 완성.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주시고 세부 2급에 가면 대손세액공제신고서라는 걸 작성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회계 1급 범위에서는 이론상으로만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를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손이다. 그러면 대손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여기서 발생한 부가세를 회사가 먼저 납부를 하게 되는, 이거는 이제 단계를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14번 우리가 대손이다 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데, 대손은 일단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을 조금 세무 2급 범위를 포함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우리는 항상 거래가 발생하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게 차변에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대변에 가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회사는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부가세 신고가 끝나도 또 생기고 신고가 끝나도 또 생기고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라는 전제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가세들이 생기고 나면 첫 번째 단계로 하나 해주시는 게 부가세를 정리하셔야 해요. 부가세를 정리. 우리 결산 문제에서 가끔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를 정리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겼던 모든 예수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뭐 환급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차변에 미수금이 생길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 없어지게 되고 대변에 돈이 나가면 되죠. 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 뭐냐? 우리 이 이 부가세 예수금이 생겼을 때 거래를 만약에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차변에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게 생겼을 거예요. 예, 짝꿍으로. 그쵸? 아직 이 외상 매출금 회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부가세 정리라는 거를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를 했어요. 결국 아직 외상 매출금인데 내 돈으로 먼저 낸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내 돈으로 먼저 부가세를 납부를 했는데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대손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이 외상매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부가세는 정리를 하면서 내 돈으로 먼저 납부를 했는데, 그러면 국가에다가 대손이 발생했어요. 이 돈을 제 돈으로 먼저 냈으니까 대손세액을 공제해 주세요 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공제해 주세요 라고 처리를 해주시는 거고, 그럼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대손세 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우리는 여기서 내 돈으로 다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긴다 그랬죠. 다른 부가세 예수금에서 이만큼을 빼주겠다. 나라에서 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부가세 예수금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 생기는 것에서 마이너스 차감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1순위 대손 충당금, 2순위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대손세 공제를 받을 때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몇 가지 요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손 요건에 거래처가 파산했다든지, 혹은 대표자가 사망, 혹은 실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혹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건 뭐냐면, 부도가 발생하면 바로 대손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부도는 무조건 6개월이 경과해야지만 경과 후에 우리가 대손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요거 한 가지는 외워두셔야지 되고,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 중에 일단 우리가 법정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회수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고, 단 여러분들 지금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번 보기에 보시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원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 공제 사유에 해당하는데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번 소멸시효 완성, 3번은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도가 발생하면 6개월 이상 경과해야지만 대손세권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세무 2급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공급 시기.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했을 때, 용역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은 수입, 신고, 수리일. 이렇게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할부 판매나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이렇게 세 가지는 대가의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 이건 암기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업시 잔존제한은 당연히 폐업 1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수출하는 경우에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무인자판기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인취할 때,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돈을 꺼낼 때 그때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그 부탁을 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했을 때를 우리가 공급 시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13회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조금 특징적으로 암기하셔야 될 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우리 일반 점표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 무형자산의 기본적인 틀, 무형자산의 시험 문제는 요만큼만 암기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정비, 변동비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 보조보험비 배분 방법, 직접 단계 상호 반드시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113회 기출문제 1호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